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70조 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부동산 기업 헝다가 지난 6일까지 갚아야 할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2의 헝다로 불리는 부동산 업체 자자오예를 비롯해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까지 줄 부도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제2의 헝다가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 부동산 업체 자자오예는 지난 8일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양광백 역시 이미 2,100억 원의 채권과 이자에 대해 디폴트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중국에서 휘청거리는 분야는 부동산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며 승승장구하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조차 정부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최대 차량 공유기업 디디추싱은 얼마 전 뉴욕 증시 상장을 자진 폐지하고 홍콩에 재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과 미국의 외국회사 문책법의 이중 압박에 시달려온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에서 자진해 물러나자 외신들은 이제 중국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미국 CNN 등은 디디추싱의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 테마주 상장 폐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민생 관련 데이터를 대량 보유한 테마주도 상장 폐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일지라도 중국 정부의 입김 한방에 상장 폐지가 순식간에 결정되는 종목이라면 투자할 투자자는 없을 것입니다. IMF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의 경제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5개월 만에 또다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헝다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변수 등의 악재까지 겹치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IMF 총재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8.4%에서 8%로 수정하며 중국 정부의 경제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당황한 중국 정부도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공동 부유 기조 아래 강력하게 추진했던 부동산 시장 규제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바닥 뒤집듯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돌아올 리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 경제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흥청망청 돈을 물쓰듯 써왔던 중국 부유층들이 몰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특히 완다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알려져 있으며 미용사 팁으로만 335만 원을 지출하는 등 사치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왕스총의 파산 소문이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번지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왕스총은 돈 쓸 데가 없어서 강아지한테 선물을 했다라는 발언으로 유명한데요. 자신이 아끼는 강아지한테 물론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스총은 자신이 기르는 말라뮤트에게 아이폰 7을 8대나 선물하였고 코코라는 강아지에게는 한 개당 1,500만 원 하는 애플워치 골드 2개와 2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했습니다. 돈 쓸 데가 정말 없으면 결식 아동들에게 밥이라도 사주면 될 텐데 과연 강아지들이 저 선물을 받고 좋아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의 유력 매체 신화닷컴과 왕이 등 다수의 매체는 최근 왕스총이 소유한 회사의 채권 1,000만 개를 경매에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스총은 채권자에게 약 11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그가 내놓은 무더기 채권의 입찰가는 2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자 왕스총의 파산 소식이 중국을 술렁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판다TV는 중국판 아프리카TV로 불리며 2019년 중국의 5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치와 중국 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그가 소유한 회사가 파산 절차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스총의 파산 소문이 일파만파 번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잘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스총의 파산 소식은 중국인들에게 이런 사람까지 허무하게 파산할 정도면 중국 경제가 진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한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를 거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국 기업들의 줄파산 소식이 전해지자 지금은 오히려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한국의 요소수 수출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 허가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인도네시아와 대량의 요소 공급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3년간 월 1만 톤의 요소를 공급받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물량으로만 국내 전체 소비량의 3분의 1가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때 국내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올해 9월 기준 97%까지 높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30%를 인도네시아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나라들과도 계속 협상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산 요소수는 한국에서 아예 퇴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소수로 한국에 대해 갑질을 하려던 중국은 한국이라는 안정적이면서도 신뢰할 만한 고객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요소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을 파트너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자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까지 탈중국 대열에 합류하며 중국 입장에서는 요소수 사태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큰 충격을 안긴 셈이 되었습니다. 최근 SK 최태원 회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직접 포럼을 주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미국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조정관을 포함한 현직 백악관 고위 인사는 물론이며 존 오소프 상원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 척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같은 한자리에 모이기도 어려운 미국 행정부 전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한 것인데요. 사실 SK는 미국에서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소비재를 판매하지 않아서 생소한 기업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반도체 2차 전지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중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 모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단 한마디로 생소한 SK라는 이름을 순식간에 미국인들에게 각인시켜버렸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의 회사명이 사우스코리아에서 따온 것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라며 조크로 회사명을 각인시키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생긴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예로 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해 그간 중국과 협력을 이어오던 SK의 반도체 및 다양한 투자의 방향이 미국으로 기울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중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공격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사업 협력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러다 중국에 밉보이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나온 것인데요. 이는 굉장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국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답변을 하면 미국 측 인사들은 황당해할 것이고 중국과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이 질문도 여유롭게 빠져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두 딸을 베이징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시켰을 정도로 일찍부터 중국의 부상을 준비해왔다고 답했는데요. 사업과는 별개인 자녀 이야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민감한 질문을 피해 나간 것입니다. 부동산 업체 줄도산 위기 속에서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그간 SK와 반도체 및 배터리 관련 협력을 진행해온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열린 SK 포럼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중국은 자기들의 천연자원과 원자재가 없으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왔고 한국에는 요소수 사태를 불러오는 결례까지 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과연 중국을 도울 국가가 남아있을지 중국은 탈중국 현상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